알면 당신도 베테랑 밖으로 나가버리고 밖으로 나가기 아주 좋은 시기죠. 봄 기운처럼 싱그러운 법방송 법테랑 MC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진이여라 운명 같은 사람이여라 법태랑이 운명 같은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험나들이 갑니다. 네, 그 병아리가 접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신변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갔네요. 이게 어려운 노래야, 송가인 씨 노래가. 하필이면 송가인 씨. 그러니까. 예. 자, 아무튼 전민기는 법병아리, 저는 김병아리. 네. 달력을 보니까 나들이 철에 걸맞게 3월에는 정말 다양한 기념일들이 포진돼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이 상공의 날이면서 또 3.15 의거 기념일이 있는데 또 다음 주에 예. 국제 강아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덕이데이야? 인터내셔널 덕이데이.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고양이 날도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강아지의 날 말씀하셨는데 3월 23일이고요. 네. 고양이의 날은 8월 8일. 네. 있네. 이 강아지의 날이 2006년에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기견 입양 문화를 좀 정착시키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예.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바다의 날이 새삼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왜냐면은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 이게 이제 일본에서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위성건 의원이 나오셔서 예. 이게 방류되면 제주도에는 내년 초면에 아유. 도착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태평양 섬나라들이 올해 봄이나 여름으로 예고된 이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 물고기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서 이제 방류를 좀 연기해달라 이런 걸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오염이 됐더라도 양이 적으면 희석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방류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이제 분석한 네. 걸 보니까 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실제 방류량이 최대 3억 톤에 달할 것이다. 아유. 그리고 방류 기간은 지금 80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을 또 오랜 기간 동안 방류를 한다는 꾸준하게 거죠. 80년 동안. 예, 왜냐면 앞으로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폐로 과정에서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참 이게 문제네. 방류하는 기간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걸 다 물고기가 먹을 거고 그 물고기를 우리 인간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도 좀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네, 우선 이제 포괄적 환경 영향 네. 평가를 해서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국서문인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68개 이상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 중인 이 해양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인데요. 유엔 해양법은 해양 환경에 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잠정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양재판소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잠정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다행인 거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목소리를 함께 낸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일단 걱정을 많이 하시겠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네. 실제로 이제 소비자 모임이 2021년 4월에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아이고. 91.2%나 된다는 불안하니까 거예요. 안 먹죠. 네. 그러니까 수산인들의 권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적극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또 다른 나라들과 네,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만약에 잠정 조치가 잘 안 돼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도 미리미리 지금부터 강구가 돼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법 탐색에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 법 주제는 뭐죠?
자, 일본 원전 오염수가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라면 우리나라의 이 원전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태랑 주제는 원전 안전, 원전 산업 지역을 살려라입니다. 원자력이 우리 생활에 유용한 만큼 또 여러 위험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이 위험을 해소하고 원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은 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 자체가 네. 영구화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영구 정지 원전 부진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원자력 관련 단체나 기관에 15년 이상 재직하신 분 등 원안위원회 구체적인 요건을 두어서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원자력 안전관리 기관들 모인 단지가 조성되면 원전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기장이 키운 큰 일꾼, 살맛 나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장 토박이. 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기장이 키운 큰 일꾼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장이면 이제 미역이 제일 유명하죠, 특산품으로. 그렇죠. 예, 미역 소개 좀 기장미역. 해주세요. 기장 미역이 왜 좋은지. 예, 최상품 미역으로 꼽히는 기장미역은 네. 조류가 네. 밀물, 설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자란 미역들은 네. 최적의 어장에서 네. 이렇게 자라서 쫄깃한 맛과 이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딱 저도- 맡으면은 이렇게 기장 예. 이런 향이. 예. 저도 20살 때부터 네. 한 5년 동안 네. 미역 채취를 직접 현장에서 예, 예. 실제로 하신 거예요? 예, 미역 배 타고 그렇게 새벽부터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네. 기장미역 꼭 아. 맛보시길 예. 예,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기장 미역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앞으로는 꼭 기장 미역으로 좀 골라봐야겠어요. 예,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네. 부산시 기장군이잖아요. 네. 네. 부산 광역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죠. 대전 광역시 출신이니까 시 다음에 구로 떨어져야 되는데 네. 예, 예. 왜 어떻게 군이 있는 거죠? 좀 궁금하더라고요. 특수하게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눈 그렇죠. 건가요? 예, 그죠? 예. 예. 그 지금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예, 맞아요.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예. 있죠. 예. 그래서 기장군이 예. 1995년도에 네네네. 경남 양산군에서 부산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됐고 저희 기장군은 4개 업과 1개 면허로 구성된 현재 인구 한 17만 8천 명이 돼서 불경 중심 도시로 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예. 기장군이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부산광역시 중에 기장군이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땅이 넓구나, 제 면적이 실제로. 또 관광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산업단지 네. 또 정관 네. 일광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꾸준히 젊은 층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령과 네네. 다양한 직종의 국민들이 함께 하다 보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도 항상 치열하게 이렇게 연령대별로 펼쳐집니다. 다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어디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만 계신 지역도 있고, 예, 예. 어디 가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젊은 부부만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다양한 층이 사시는군요. 예, 예.
그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서 예. 이제 기장군의 국회의원이 되신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초선이신데 초선 아닌 것 같은 향기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무래도 좀 지방 의원을 하신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하셨잖아요. 국회로 온 계기가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신 이 건가요? 코스 아닙니까? 예, 거의 그죠? 예. 기초의원, 강역의원, 예. 국회의원, 대통령. 예, 예. 이 코스죠. 뭐 정치하는 분들 다 꿈 아닌가요? 이게? 아이고, 네. 아니, 그렇지 않고요. 또 지역에 누구보다 네. 지역 밀착형으로 예. 충실해서 어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됐고 네. 저는 2010년 그 처음 기초의원 당선돼서 네, 네. 어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후에 또 광역의원이 되고 기장군 부산시를 위해서 네, 네. 일을 또 매진하다 보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기장 군민들 뭐 네네. 선택을 받아서 또 경선을 통해서 네. 치열하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21대 국회가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요. 뭐 법안들 내신 거 하나하나 다 소중하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보람 있는 입법 활동을 꼽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3년째 국토교통위원회에 활동하고 네, 네, 있습니다. 그 국토교통 관련 입법을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저 본회의를 통해서 주거기본법을 했는데 네네. 그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네.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좀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자, 기장하면 또 이제 대표적인 원전 도시입니다. 기장뿐만 아니라 원전이 있는 지역들에는 이제 원전 특성상 아무래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표로 의원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죠. 전 팀장 차트. 네, 차트 준비했습니다. 정동만 의원님의 원전 안전, 원전 산업 지역을 살려라.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사용 후 핵 원료 영구 저장 안 돼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폐기물 영구 저장 얘기가 이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폐기물 자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쌓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저장할까? 이게 이제 엄청난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이 핵심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정부 말 네. 그 원자진흥위원회에서 결정된 예. 제2차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하면 네네네. 원전 부진의 그 건식 저장 시설,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 가동 이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네. 중간 저장 시설이나 네네. 영구 처분 시설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 자체가 네. 영구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제가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영구 정지 원전 부진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맹시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폐기물을 어디 딴 곳에 가서 이렇게 딱 모아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예. 지금 원전 있는 그 자리에 이게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위험성은 또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의. 예. 그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임시 저장의 개념이 뭐냐. 네. 이게 언제까지 여기 저장했다 뭐 어디로 옮기는 임시라면은 건지. 기간이 정해질 텐데. 그렇죠.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은 네. 기본적으로 그 500m에서 네. 1000m 깊이에 이렇게 영구 처분 시설에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땅 밑으로 500에서 1000m. 예. 오. 그러나 이런 시설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포화된 사용 후 핵 연료를 네. 임시 저장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예. 이를 원전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예. 다른 지역의 중간 저장 시설과 예. 영구 처분 시설이 준비되기 전에 예.
임시로 아. 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땅 밑에다가 깊게 파묻는 건데 그렇죠. 그걸 하기 전에 임시로 그냥 그 부진에다 놔두는 거군요. 그렇죠. 파묻는 건 아니고 그 처분 시설을 그러니까 시설을 그 밑에다가 설치하는 시설을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우려를 아예 걱정하고 계시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연구 저장 금지를 아예 법안으로 넣어놓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연구 저장 금지해 놓고 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그 차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예, 예.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은 연구 처분 시설이 준비되어 그곳에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처분 시설 준비가 네. 빨리 주민 수용성을 담보로 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자, 전 팀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용 후 해결료가 현재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가동 중인 원전 지금 24기에서 매년 750톤 정도의 사용 후 핵 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정량이 2021년 기준 17,862톤이거든요. 현재 이것들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데요. 2021년 4분기 현재 전체 저장 용량 대비 포화율이 98.1%. 그 포화율이 가장 높은 월성 원전이 올해 조밀 건조식 저장 시설 증설로 좀 여유분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연구 처리 시설이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사실은 원전 방사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해외 사례를 좀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외국의 경우에 현재 그 핀란드, 스웨덴, 네, 네,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네, 네. 방사성 폐기물 네. 연구 처분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중 핀란드의 경우에 2025년부터 네. 세계 최초 연구 처분 시설 온칼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 지하 450m 깊이에 네. 다중 이 방백 처분 시스템을 갖추고 네. 사용 후 핵연료 6,500톤을 처분하게 된다고 하는데 예, 예. 우리 정부도 지난해 핀란드와 공동 연구 개발 R&D 등을 통해서 방패장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그 양국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핀란드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술 제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 핀란드 온칼로가 있는 곳이 이제 올키루오투라는 섬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1979년부터 세워진 원전 3기가 있고요. 이곳이 이제 철새 도래지로 좀 알려진 섬이에요. 근데 이제 환경에 끼치는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 온칼로가 박사학위 논문이 한 250개 분량의 문서가 있을 정도로 그 안전성이 좀 입증이 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앞으로 약 100년간 발생되는 그 원전 폐기물을 저장할 예정으로 이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완전히 봉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별다른 경고 문구는 이제 여기다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이유가 이 온칼로가 관리되지 못할 수만 년 후에는 그 인간의 언어나 어떤 이런 표시가 의미가 없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연구 처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거기 묻혀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상황이 되니까 안전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원전 폐기물이 상당히 축적된 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원전을 좀 감축하자. 그렇죠. 핵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존의 에너지원 대부분이 그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다수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네네.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나라 지형 기후 등에 비추어 볼 때 급격히 늘리는 것은 좀 힘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기존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나 예, 예. 원전의 비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한쪽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안전성, 경제성, 기술적 현실성 등을 모두 따져서 최적의 국가 에너지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또 예. 향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좀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네, 네, 네. 연구 처분 네. 시설이 조속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구 처분 시설 경우 부지 선정에서 네.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네. 3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미래 세대 부담을 네, 네. 줄이기 위해서는 언젠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네. 투명한 정보 공개, 네. 국민들과 네. 소통 및 원전 주변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자,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여러분께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동만 의원님의 원전 안전, 네. 원전 산업 지역을 살려라. 그 두 번째 법안은요. 네. 원자력 안전 지킴이의 비전문가가 웬 말? 원자력 안전위원회법입니다. 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비전문가라는 얘기인가요? 야, 그렇죠. 이거 취지가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예. 네, 지난 정부에서 네, 네. 탈원전을 추진하고자 과도하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네. 비전문가로 채우다 보니 당시 원자력 관련 분야 전공자가 원안위원 9명 중에 네, 네. 3명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학, 행정학, 도시계획 등 원자력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네.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을 위해서 네, 네. 예, 원자력 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원자력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네. 원안위 위원들은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니까 그렇죠. 원자력이나 이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분들이 있을직한데 예.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제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 어떤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시 말해서 원자로 시설과 방사능 물질, 폐기물 관리 등과 함께 그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대처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관한 그 속보가 뉴스에 뜬다. 이건 뭔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네. 차관급 위원장과 예.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네. 1명, 네. 그리고 비상임위원 7명, 네.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상임위원 4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구성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원전의 안전과 관련 연구, 산업 등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기조에 맞게끔 위원들이 결정을 자지구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될지 법안에 명시하셨을 텐데 법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본래 법안에는 단순히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인사 정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위원회 요건을 두다 보니 이를 바로잡고자 개정안에는 원자력 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15년 이상 재직하신 분, 그리고 원자력 안전 관련 분야 공무원, 원자력 관련 단체나 기관에 15년 이상 재직하신 분 등 원안위원회의 구체적인 요건을 두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포함한 이유가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정부 내 다른 위원들 요건을 좀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단순히 재직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들. 그렇죠. 그거를 예. 15년 정도 했으면 전문가다. 예. 이렇게 인정하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렇죠. 이런 자격 요건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대표적인 원자력 선진국이라고 이제 미국과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전 팀장? 네. 예,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원전이 50개 이상 정도 있죠. 네, 전부 이제 56기인데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전부 다 가동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어쨌든 프랑스의 에너지는 75%가 그 원자력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 규제는 원자력 안전청에서 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청은 뭐 산업성이나 환경성 혹은 그 보건성 모두와 일정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독립 행정 기관이고요. 규제는 이제 이들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을 하지만 규제나 감독의 어떤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독립성을 좀 갖추고 있군요. 네. 그래서 위원들은 각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특히 안전 포함한 핵 안보하고 방사선 그 방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에 기반을 두어서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원자력 규제 기관이 국가마다 이름이라든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그 구성원이라면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거는 다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겠죠. 네, 예. 당연하고요. 원자력은 국내 에너지 또 발전의 20% 이상을 예. 또 담당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네. 특히 에너지는 국가 100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그때 정부 기조에 의해서 원안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높은 전문성 가진 위원들 모여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네. 정책 결정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객관성, 전문성 등이 갖춰진 완벽한 팀이 필요하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전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줄 정동만 의원님의 마지막 법안은요. 원전 안전은 특급 협력이 필요해. 이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입니다. 네, 오늘 1, 2, 3가 다 이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코스대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인데 이 법안이 보니까 아까 두 번째 법안 원자력 안전위원회법이랑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먼저. 예, 현재는 그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네. 전국 각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 원자력 안전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사시 그 신속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협조 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서울에 있는데 네, 네. 결국 원전이 실제로 있는 곳과 너무 떨어져 그러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네. 것 때문에 위원회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기장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 예. 소재지를 살펴보면 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서울에 있고 예. 원자력 안전기술은 원자력 통제기술은 원자력 연구원 등은 대전에 예전에 있습니다. 좀 내려갔네. 네, 또 원자력 안전재단은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아, 이 서울 수도권에 다 있네요. 예, 이 기관들 국내 최대 원전 밀접 지역인 우리 부산 기장에 이전하는 네. 것이 개정안의 기본 그러네. 입장입니다. 네. 다만 어느 기관을 어떻게 이전할지는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또 언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으면은 당연하죠. 가서 네.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어떤 뜻들이 또 들어있는지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그 국내 최대 원전 밀접 지역인 기장군에 원자력 안전관리 단지가 조성되면 예.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한 그렇죠. 예, 대응과 가능하겠죠. 또 관련 기관들 업무 협조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 강화 및 유사시 보호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장군이 네네.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또한 방사선 의학 연구 및 피폭 치료를 위해서도 지금 서울에 유치한 네네. 한국원자력의학원 본원의 경우도 우리 기장군에 이전.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있으니까 네네. 본원이
아, 오히려 그쪽으로. 예, 예. 예, 지원이 본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해사 법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랬었죠, 예. 부산이나 인천 맞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해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해사 법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관련된 곳에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일전에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법을 이제 통과시키셨잖아요. 예, 예. 그 오늘 소개한 법안과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 재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그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인데요. 그 개정안은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그 정책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주민들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성, 독립성뿐만 아니라 무슨 뭐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까지 확보된 올곧은 방향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도 바로 잡힐 수가 있겠죠. 저는 특별히 궁금한 건 원자력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 고향이 네, 기장이라서 그런 겁니까? 기장이라서 저 태어난 곳이 원전 반경 5km 안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셨어요. 예, 그렇죠. 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네. 또 뭐 건강에 대한 보호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으시겠죠. 예, 네. 예, 당연하죠. 네. 지난 수십 년간 네.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주민들 많은 희생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안전은 당연히 최우선 되어야 하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 지원과 건강을 위해 대책도 꾸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2020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네.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관련 개정안들 네, 네. 자체가 잘 논의돼서 기장을 비롯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17만 8천여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다 그렇죠. 공급받고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전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세심하게 배려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더불어 드네요. 자, 원전하면 이제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회피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하면은 무섭다, 어렵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좀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네. 그 원전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또 많고 맞아요. 설명하기 힘들고 예. 또 관련한 이야기들 하려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제가 발의한 법안들 이렇게 지역민들과 국민들에게 또 자세히 설명할 네, 수 네. 있는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네.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방송이 뭐 국회 방송을 통해서 뭐 많이 나가겠지만 나중에 이 방송 그 의원님 편 나올 때 예. 지역 주민들을 같이 한번 시청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도 하겠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법안들을 예. 통해서. 예. 자, 앞으로는 입법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마무리를 이걸 들으면서 좀 할까요? 예. 그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는 해인 만큼 네, 네.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나서면서 약속했던 공약들, 네. 진행 사항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네, 또 네. 차질 없이 네.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법안들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들 여야 떠나서 관련 상임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앞으로도 기장과 부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좀 방송을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시죠? 예, 예. 오늘 어떻게 편안하셨는지. 예, 분위기는. 아주 편안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자주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예, 예. 예, 법안들 갖고 계신 거를 막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에너지 없이는 우리가 네.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에너지인데 네. 원전 안전, 또 원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지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입법 활동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뭐 에너지 확보가 앞으로 이제 한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위한 또 원자력 관련 법안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모든 일에 이제 기반은 초심이 있고 그 초심을 잘 잡아야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은 원하는 기둥을 제대로 잘 세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전인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즘에는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먼저 가는데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는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약국을 가가지고 조제약을 지었거든요. 저도 어릴 의약 때 부록 전에. 기억나는 게 네. 그냥 그 처방전 없이 가가지고 네, 네. 어디 아픕니다 하면은 네. 제조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와서 예, 먹었던 기억이 네. 나요. 네.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약사님들이 다 이렇게 가운 안 입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가운도 철저하게 입고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약사분들은 무조건 가운을 입고 계시고 네. 약사가 아닌 분들은 그냥 평상복 입고 계시고 구별이 네. 확실하게 되게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느끼는 거는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 주세요라고 약국에 가잖아요. 네. 그럼 조금 약한 걸 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 가서 처방을 받아서 하면은 전문 의약품을 주니까 이게 더 잘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그건 맞죠.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감기약을 조절할 네. 때 어떤 약을 줄지에 대한 네. 것도 약사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이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이 이제 의약품 판매하는 거는 이거 불법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 오늘의 궁금법 사연이 역시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아따, 승이 난다, 승이 나. 나가 가만 못 있겠구만. 아유, 약국 갔다 오면서 왜 그렇게 승이 났어? 무슨 일 있었어? 아따, 약국에서 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막 약을 팔고 있더라고. 나가 대한민국 정의와 세도인 만큼 가만 못 있겠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가 쓰겠구만, 이거. 에? 아이고 확실해?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뭔 소리야?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국민신문고 콜! 태랑시는 국민신문고에 약사가 무자격 직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팔게 시켰고 무자격 직원이 자신에게 종합 감기약을 처방하고 판매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안녕하세요. 저기 박태랑 씨죠. 여기 보건소인데요. 그 국민신문고에 글 남기셨죠? 네, 맞아요. 예, 어떻게 조사 좀 해보셨던가? 그 제가 태랑 씨의 글을 보고 해당 약국에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 말씀하신 궁금 감기약은 박태랑 씨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판매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에이, 그게 뭔 말이오? 나한테 분명 약사도 아니고 직원이 감기약을 팔았다니까. 그럼 약국 CCTV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그래, 그러자고. 누가 무서울 줄 알아? 가자고. 보건소 직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약국은 태랑 씨가 방문한 시점에 태랑 씨가 구입했다는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태랑 씨의 반발로 결국 CCTV까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이 CCTV 아무리 돌려봐도 그 직원은 물품 정리하거나 손님들을 약사한테 안내만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인 저만 하고 있다고요. 뭔가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요? 그럼 내가 씨발 거짓부렁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요? 답답하구만. CCTV 다시 돌려보더라고. 내가 기필코 찾으려고 말거요. 보세요. CCTV 아무리 돌려봐도 직원이 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요. 자, 스톱. 거기. 딱 걸렸어. 봐봐. 여기 직원이
피로 머시기를 손님한테 주자니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래도 내가 착각한 거예요? 아, 이보세요. 이건 서비스로 피로회복제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우기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죠. 아우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니 꼬투리를 잡아도 어느 정도지. 당신 이거 무고죄라는 거 알아? 무고죄? 누가 법대로 한다면 무서워할 줄 알고 마음대로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자, 오늘 사연도 좀 독특해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자신에게 의약품을 팔았다고 구미신문부에 글을 올린 사연인데 태랑 씨의 글이 사실이면 약사법 위반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다른 것도 아니고 의약품인데 약사가 아니라 이제 직원이 팔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도 그 약국은 좀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건소 직원 조사하고 CCTV까지 지금 확인을 했는데도 태랑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죠. 밝혀지니까 예. 약사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억울하죠. 이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는데 무고죄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죠? 네, 형법 네. 15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갖고 공모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이게 좀 형벌이 셉니다. 네. 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보다 세네. 훨씬 셉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태랑 씨가 저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착각을 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처벌을 약간 좀 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고의로 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고의, 범죄의 고의, 내가 저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해야겠다, 네.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겠다, 네. 이런 고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미필적 고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살인죄를 봤을 때 네. 내가 죽여야지라는 마음이 고의예요. 네. 그렇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는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면, 인지하고. 네, 인지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할 때는 그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 무고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이고요. 즉 자기가 신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가짜야, 이거 허위야라는 걸 알고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내 신고로 상대방이 피해 볼 수도 있겠는데. 형사처분 받겠는데 네. 확실하게 진실은 아닌데 이런 거 알고 있어도 이게 고의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 네. 자, 그렇다면 태랑 씨가 착각했다라고 우겨도 신고 내용이 확실하게 허위라고 하면 이거 처벌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신고자가 신고 당시에 그 신고 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내 주장이 맞아, 내 주장이 우기는 거. 옳아라고 우기면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랑 씨의 태도는 달라졌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은 어땠는지도 굉장히 네. 관심이 사네요. 태랑 씨가 네. 무고죄로 조사를 받을 때라도 네. 내가 그때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착각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던가 네. 내가 그렇게 확인해 보니 네. 잘못 한 것 맞다. 같다라든지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고 또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만 급급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딱 잡았다면 더 괘씸하지.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이. 끝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이 태랑 씨의 유죄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는데요. 첫째, 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에게 다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팔도록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가 무자격 직원에게 그렇게 팔게 시킨 것을 태랑 씨가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CCTV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약국의 직원이 자신에게 종합 감기약을 처방해서 팔았다라고 했는데 네. 다시 확인해 보니 네. 이날 자신은 그 약국의 직원으로부터 이 감기약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네, 착각했네.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비싼 약을 뭐 판매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쳐더라도 이거는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뭐 군분 감기약 이렇게 특정해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이 자체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걸 알고도 허위 신고를 한 거죠. 재판부가 실제 이 사건에서는 이 신고자가 아무래도 자신에게는 좀 무성의하게 응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불만 때문에 신고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고는 분명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어리고 또 우발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한 거죠. 네.
결국 근데 무고죄가 근데 성립이 성립이 된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봐서도 알겠지만 태랑 씨 성격상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이제 항소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근데 혹시 태랑 씨가 무고죄를 범할 고의는 추도 없었다. 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진짜 봤다라고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막 답답해요. 막 이렇게 주장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이것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심 판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이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실하게 믿고 신고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가 확실하지는 않을 수 있어라고 네.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서 네.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분 혹시 이거 확증 편향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본인이 한번 믿으면 확 굳어지는 거지 그냥. 예. 자기는 봤다라고 믿는 거야 진짜로. 그렇지만 그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그러니까. 증명이 반전이 CCTV에 되면은 없으니까 이게 네, 네, 참 반전이 답답한 되면. 노릇이네. 본인은 이제 CCTV까지 조작했다고 지금 맞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어쨌거나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것만큼 속상한 게 또 없지 않습니까? 무고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내 행동으로 혹시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법태랑이 횟수로 3년 동안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아쉽게도 106회 오늘로써 법태랑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서운하다는 말씀 또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신병과 전 팀장도 첫 해부터 오늘까지 함께했잖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한 번 딱 찍고 한 달 동안 네. 그죠? 그러고 코로나 보니까 걸려가지고. 코로나의 처음과 끝을 네. 박태랑과 함께하네요. 그러네. 시작할 때 걸렸다가 네. 끝날 때까지, 말씀 벗을 때까지. 네. 대단합니다. 소감 한마디씩 들을게요. 저는 네. 참 이게 지금 다시 영영 헤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네, 네, 네. 이런 게 다 시즌제다 요즘에는 이거를 시즌 2에서 큰 그림이 언제든지 있구나. 돌아올 수가 있는데 잠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큰 그림이네. 법태랑 2!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시즌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국회 방송 또 맞아. 저 같은 법조인 그리고 우리 백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MC 진행자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 말잖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저희를 찾아주신다면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마이클 놓지 않는 네, 것까지. 그럼요. 네. 이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라 함은 네. 어떤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 제일 끝자리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제일 끝자리에 있는 제 책임이 커 이럴 줄 알았더니 반전이 있네. 예, 농담이고요. 예.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많이 했는데 네. 법태랑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법을 이렇게 쉽게 해주는 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태랑 통해서 저도 네. 정말 많은 법 지식들 얻었거든요. 예.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법태랑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도 같이 외쳐주시죠. 아니면 당신도 법태랑! 아이 무덤 말려고 치니까 재미로 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아저씨, 삶은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것 말이야 언제나 힘든 거야. 브라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